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새해 첫 주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하는 전격 군사 작전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작전으로 13년간 이어져온 마두로 정권의 철권 독재는 불과 3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됐다며 적절한 정권 이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4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가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마두로 체포 압송 후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 대행직 수행을 명령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이러한 권한을 인정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확고한 결의로 명명된 마두로 체포 압송 작전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10시 46분 작전 개시를 지시하자 북미와 중미 지역 20개 미군 지상 해상 기지에서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베네수엘라로 출격해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후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 등을 태운 헬기는 3일 오전 1시 1분 마두로 대통령의 안가에 도착해 마두로 부부를 침실에서 끌어냈고 헬기에 태워 오전 3시 29분 베네수엘라 영토를 벗어났습니다. 체포까지 짧게는 3시간, 작전을 완수하기까지 5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법무부에 의해 마약 밀매와 돈 세탁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과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는 곧바로 뉴욕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연방 마약 단속국 뉴욕 지부에서 공식 연행돼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기 위해 맨해튼 남부 연방 지방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브루클린 구치소에서 헬기에 태워져 법원 인근 헬기장으로 이송됐으며 중무장한 병력에 의해 수갑을 찬 채 장갑차에 태워져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피해 차량으로 도주하려던 30대 백인 여성이 총격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DHS는 해당 여성이 IC 요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주장한 반면 지방 정부는 과잉 진압이란 평가입니다. 분노한 시위대는 현장에서 IC 반대 집회를 벌였습니다. 어제 오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불체자 단속을 실시하던 IC 요원이 차량으로 도주하던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했습니다. SNS에 유포된 사건 영상을 보면 IC 요원들은 한 주택가 도로 위에 있는 혼다 차량에 다가섭니다.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있는 상태였는데 IC 요원 중 한 명이 강제로 문을 열려 하자 후진을 한 뒤에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차량 앞쪽에 있던 또 다른 요원이 총을 뽑아 벗어나려 하는 차량 운전석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차량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총을 쏜 요원을 피해 자리를 벗어나긴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된 차량과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소 2발의 총성이 울렸고 해당 여성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IC 요원들은 오늘 미니애폴리스에서 표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폭도들이 요원들을 막아섰고 이 폭력적인 무리 중 한 명이 자동차를 무기 삼아 법 집행관들을 치어 죽이려 시도했다며 이는 국내 테러 행위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에 비명을 지르던 그 여성은 명백히 전문 선동가였다며 매우 난폭하게 행동하고 방해하고 저항하다가 결국 IC 요원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영상을 봤는데 그것은 헛소리라며 이 요원은 무모하게 권력을 남용했고 그것은 누군가가 죽거나 살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영상을 봤다며 이 선전 기계를 믿지 않는다고 국토안보부의 발표를 직격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숨진 여성은 37세 백인이며 법 집행당국의 조사나 조치 대상이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알려진 뒤 분노한 시위대들이 현장에 집결해 IC 반대 집회를 벌였고 IC 요원들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대응했습니다. IC가 불체자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바일 포티파이란 이름의 앱은 의심 인물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기만 하면 범죄 여부와 입국 정보가 확인 가능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거엔 이민 단속 요원들이 불체자로 의심되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분증을 서로 다른 시스템에 넣고 검색해야 했으며 결론이 불확실하면 일단 입건하고 구금한 상태로 추가 수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들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포티파이란 앱이 나오면서 이민 단속 요원들이 피의자의 신원과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의심 인물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바일 포티파이 앱은 현장에서 10만회 넘게 사용됐습니다. 이 앱은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포함된 데이터 중에는 해당 인물이 남쪽 국경에서 체포되거나 합법적 입국 지점을 통해 입국했을 때 이민 당국 관계자와 만난 적이 있는지에 관한 것도 포함됐습니다. 이 앱은 아울러 SNS 게시물 등 공개된 자료의 검색 결과와도 연계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자가 쓰는 다른 이름, 그가 과거에 살았거나 간 적이 있는 장소와 다른 사람들과의 친분 관계 등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IC에 따르면 이민 단속 반원이 이 앱으로 사진을 찍을 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권장 촬영 거리는 4피트 이내입니다. TSA가 항공 여행객 정보를 IC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부 비시민권자의 경우 항공기 탑승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교협은 어제 최근 연방교통안전청이 불법 이민자 추방 집행 지원을 위해 항공 여행객 정보를 IC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교협은 이로 인해 일부 비시민권자들은 미국 내 공항에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교협은 추방 명령 또는 영장을 받은 여행객은 체포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다카, TPS, UT 비자 등 이민 구제 조치 또는 임시 신분일 경우에도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TSA는 항공 승객의 이름, 항공편 번호, 출발 시간 등의 정보를 IC와 공유한다며 TSA의 고객 승인 알고리즘은 추방 명령을 받은 여행객을 찾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교협은 추방 명령이나 영장 등을 받은 여행객은 공항 구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통한 여행 자체를 피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인 한두 명에게 본인의 여행 일정과 중요 정보 등을 알리는 등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NYT 보도에 따르면 전직 IC 고위 관계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에서 해당 프로그램으로 표시된 사례의 약 75%가 실제 체포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DHS의 입국 제한 조치 확대에 따라 추가로 20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관련 신청 절차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해당 국가 국민의 비자, 영주권, 시민권 망명 심사가 모두 보류됩니다. USCIS는 지난주 공개한 내부 메모를 통해 새로 추가된 대상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신청한 비자, 영주권, 시민권, 망명 신청 등 모든 계류 중인 이민 서류 심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1년 이후 승인된 신청권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국가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로 앙골라,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짐바브웨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미국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기존 19개국에서 39개국으로 확대했으며 여기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포함시켰습니다. DHS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USCIS는 고위험 국가 출신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체류 초과율이 높거나 사기 사례가 빈번하거나 또는 그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의 이민 흐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월드컵과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및 팀 관계자 등 일부 예외 조항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5개 주의 아동 보육 등 사회복지 예산 최대 100억 달러를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저소득층 가정과 보육 현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즉각 법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5일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 미네소타, 콜로라도주의 빈곤 가정 임시 지원 프로그램 예산 70억 달러, 아동 보육 및 발달 기금 예산 24억 달러, 아동 대상 사회복지 보조금 8억 7천만 달러를 동결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앤드루 닉슨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보낸 성명에서 민주당 주도의 주 정부와 주지사들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들의 감독하에 대규모 사기가 발생하도록 방조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납세자의 돈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해당 주들이 법을 준수하고 납세자들이 힘들게 번 돈을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네소타주 정부가 관리하는 아동급식, 보육 지원 등 복지 프로그램을 둘러싼 대규모 부정수급 의혹 제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검찰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재임 시기 수년간 최대 90억 달러가 횡령됐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해당 주들의 주지사, 법무장관 등 선출직 관계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우린 법정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로버트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도 연방정부의 유사 조치를 둘러싼 소송에서 80%의 성공률을 보였다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또다시 법정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곽호수 전 이사장의 사임 이후 이사장 자리를 놓고 부이사장 자격으로 자동 승계를 주장하는 문영훈 이사 측과 반면 문 이사는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다며 신임 이사장을 선출한 한인회가 결국 법정에서 자격 여부를 가리게 될 것 같습니다. 뉴욕 한인회 이명석 회장은 어제 이사회에서 문영훈 이사가 뉴욕 한인회 이사장 자격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사는 지난 2일 퀸즈 법원에 뉴욕 한인회에 적법한 이사장을 판정해달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뉴욕 한인회의 이명석 회장과 이 에스더 이사장, 김동민 고문 변호사 등입니다. 소송은 지난달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명석 회장 측이 문영훈 부이사장 인준을 부결시켜 이사장 자격을 박탈한 뒤 이 에스더 이사장을 선출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문 이사는 곽호수 이사장 사임 이후 이사장직을 자동 승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이사회 모두 발언에서 한인회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한인 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한인회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뉴욕 한인회는 이제 더욱더 열심히 우리 한인회와 한인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저 역시 좀 더 분발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정하는 한인회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이사회 시작에 앞서 기자들에게 문 이사의 소송에 대해 한인회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동민 고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문 이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어제 이사회에서 한인회는 조동현 부이사장을 선출하고 음갑선 수석 부회장을 인준했습니다. 뉴저지를 대표하는 한인타운 펠팍에서 타운의 재정 적자를 놓고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임시 예산안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행정부가 적자에 대한 책임을 질 것과 타운 행정의 투명성 등을 요구했습니다. 뉴저지 펠팍 타운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77만여 달러 재정 적자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펠팍 타운은 지난 5일 열린 의회에서 예산 부족분 77만 5천 달러에 대한 긴급 예산안을 찬성 4, 반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타운의 재정 적자는 각종 소송으로 인한 법적 비용 27만 5천 달러, 소송 합의금 25만 달러, 쓰레기 수거업체 지급 비용 25만 달러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펠팍 폴김 시장은 의회 표결을 앞두고 긴급 예산안은 타운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것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필수 서비스 축소 등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예산안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총 6명의 시의원 중 이상희, 신창균, 크리스 곽, 프랭크 도나휴 등 4명이 찬성하고 민석준, 원유봉 의원은 반대했습니다. 긴급 예산안 통과에 반대표를 던진 민석준, 원유봉 시의원은 어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처리된 77만 5천 달러의 예산 편성은 전체 적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타운 정부는 재정 적자의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체 적자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펠팍 행정부조차 재정 적자의 총액을 모른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 실패입니다.
또 재정 적자는 무능한 행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결국 주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은 정치적 공방이 아닙니다. 절차의 문제고 책임의 문제이며 신뢰의 문제입니다. 누가 잘못 판단하였는지, 누가 알고도 공유하지 않았는지, 왜 그 부담을 결국 주민이 떠안아야 되는지, 이 질문의 대답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반면 펠팍 폴김 시장은 성명을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준 시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반대표를 던진 두 시의원을 비난했습니다. 김 시장은 당초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예산이 문제가 됐다며 재정위원회 소속의 두 의원의 지나친 간섭과 소통 부족 등을 지적하며 임시 예산안 통과는 주민들을 위한 필수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